독일인들에게 부족한 것. 오늘날의 독일인들은 정신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정신을 자기 것으로 해야 하며 자신에게서 끄집어내야만 한다. 나야말로 독일인들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따라서 그들에게 몇 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될 것이다. 새로운 독일은 물려받고 주입받은 대량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소중한 힘을 한동안은 낭비해도 될 것이다. 새로운 독일에서 지배적이 된 것은 높은 문화가 아니다. 섬세한 취미나 본능들의 고상한 아름다움은 더욱더 아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남성적인 미덕을 갖고 있다. 강한 용기와 자존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의무를 지키는 데서 크게 신뢰할 만하다는 것, 대단한 근면성, 대단한 인내심, 그리고 제어하기보다는 자극해줄 필요가 있는 물려받은 절제심이 그러한 덕들이다. 이것들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독일인들은 복종하는 것을 굴욕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적을 경멸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의 미덕 중 하나다. 아시겠지만 나는 독일인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싶다. 이 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다. 따라서 나는 그들에 대해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점도 말해야 한다.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어리석게 만든다. 독일인들은 한때 사상가들의 민족으로 불리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색을 하고 있을까? 독일인들은 이제 정신을 따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신을 불신하고 있다. 진정으로 정신적인 것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진지함을 정치가 다 삼켜버렸다. 독일이여, 천하의 독일이여, 이것이야말로 독일 철학의 종말이 아니었는지 우려된다. 독일의 철학자가 존재하는가? 독일의 시인이 있는가? 독일의 훌륭한 책이 있는가? 외국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 나는 얼굴이 붉어지지만 절망적인 경우에도 내가 잃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그렇소. 비스마르크가 있어. 그러나 오늘날 독일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를 고백해도 좋을까? 저주스러운 범용한 본능. 독일 정신이 이 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울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 민족은 거의 1000년 전 이래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우둔하게 만들어왔다. 알코올과 그리스도교라는 유럽의 두 가지 대마약이 독일 이외의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남용되지는 않았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세 번째 마약이 덧붙여졌다. 그것은 그것만으로 이미 섬세하고 대담한 모든 정신적 재능을 절멸시킬 수 있는 것, 즉 음악. 변비에 걸려있고 변비를 일으키는 우리의 독일 음악이다. 얼마나 많은 짜증나는 둔중함, 마비, 축축함, 나이트가운, 얼마나 많은 맥주가 독일의 지성 속에 있는지. 가장 정신적인 목표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젊은이들이 정신성의 1차적 본능, 즉 정신의 자기 보존 본능을 자기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맥주를 마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젊은 학도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많은 학식을 갖는 것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을 전혀 갖지 않고서도 대학자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 그것은 문제가 된다. 맥주가 정신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은근한 쾌락은 어디서든 발견될 수 있다. 언젠가 나는 이제는 유명하다시피 되어버린 한 경우를 통해 그러한 퇴력을 지적한 적이 있다. 우리 최초의 독일인 자유사상가 그 영리한 다비드 슈트라우스가 맥주집에 어울리는 복음과 새로운 신앙의 창시자로 되어버린 퇴락을, 그가 운문의 형식을 빌려 상냥한 갈색의 여인 맥주에게 맹세한 것은 헛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충성을 맹세한 것은. 나는 독일 정신이 더 조야해지고 천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나를 경악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것이었다. 즉, 정신적인 일들과 관련하여 독일적인 진지함, 독일적인 깊이, 독일적 정열이 갈수록 더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히 지성뿐 아니라 파토스가 변해버렸다. 나는 이따금 독일 대학들과 접촉을 한다.
대학의 학자들을 어떠한 종류의 공기가 지배하고 있는지, 황량하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으며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정신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생각에 대해 독일의 학문을 가지고 반박하려 한다면 그것은 내가 쓴 것을 한마디도 읽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17년 전부터 나는 오늘날 우리의 학문이 정신을 박탈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밝혀왔다. 학문의 거대한 범위는 오늘날 개개인을 가혹한 예속 상태에 처하게 했으며 이러한 예속 상태야말로 더 충실하고 더 풍부하며 더 깊은 본성의 소유자에게 적합한 교육과 교육자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주제넘는 게으름뱅이와 휴머니티 나부랭이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화에 가장 유해한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본의에 반하여 이런 식으로 정신의 본능을 위축시키는 사실상의 온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 유럽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위대한 정치는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독일은 갈수록 유럽의 천박한 나라로 간주되고 있다. 나는 아직도 함께 있으면 내가 내 방식대로 진지해질 수 있는 독일인을 찾고 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즐겁게 될 수 있는 독일인이면 더 좋다. 우상의 황혼. 여기서 하는 자가 어떠한 종류의 진지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오늘날 누가 알겠는가? 우리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명랑함이다. 대략 따져보면 독일 문화가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난다. 누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민족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권력이나 위대한 정치나 경제, 세계적인 교역, 의회주의, 군사적 이해에 자신의 힘을 다 사용해버린다면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자신이 갖는 지성, 진지함, 의지, 극기력을 다 써버린다면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들은 결여될 수밖에 없다. 문화와 국가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 점에 대해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문화, 국가라는 것은 단지 근대적 관념일 뿐이다. 이 중 하나는 다른 것에 의존해 살아가며 다른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번성한다. 문화적으로 위대했던 모든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몰락기였다. 문화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것은 비정치적인 것이었고 심지어 반정치적이기도 하다. 괴테의 마음은 나폴레옹이라는 현상을 만나 열렸다가 해방전쟁을 접하고는 닫혀버렸다. 독일이 강대국으로 대두하는 순간 프랑스는 문화강국으로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오늘날 이미 정신의 새로운 진지함과 정열이 파리로 상당히 옮겨가 있다. 예를 들어 염세주의의 문제, 바그너 문제, 거의 모든 심리학적 문제들과 예술적 문제들이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사유되고 있다. 독일인들은 이런 종류의 진지함에는 무능하기조차 하다. 유럽의 문화사에서 독일 제국의 등장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 즉 무게중심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문화지만 독일인은 이제 고려조차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당신네 독일인들에게는 유럽에 내놓을 만한 정신적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있소? 당신들의 괴테, 당신들의 헤겔, 당신들의 하이네, 당신들의 쇼펜하우어가 그랬듯이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의 독일 철학자도 없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없이 놀라운 일이다. 독일의 고등교육 제도 전체에는 중요한 점이 빠져 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물론이고 목적 자체도 없는 것이다. 교육과 교양, 바로 이것들이 목적이라는 것, 제국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육자들이라는 것,
중고등학교의 교사나 대학의 학자들이 아니라는 것, 이 점이 망각되어 버렸다. 필요한 것은 그 자신이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 어떠한 순간에도 말과 침묵에 의해 자신을 입증하는 탁월하고 고귀한 정신들, 성숙하여 감미롭게 된 문화인들이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고급 유모로서 제공하고 있는 학식 있는 야만인들이 아니다. 예외 중에 예외를 제외하면 교육에서 제일의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예외 중에 예외라고 할 만한 가장 희귀한 인물 가운데는 내가 경외에 맞지 않는 친구인 바젤 대학의 야곱 브루크하르트가 있다. 바젤 대학이 인문학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 덕분이다. 독일의 상급 학교들이 사실상 행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길들이기로서 그것들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국가가 이용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고등교육과 다수의 사람, 이것은 처음부터 모순된 것이다. 모든 고등교육은 예외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높은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려면 특권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결코 공동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아름다운 것은 소수의 인간에게 속한다. 독일 문화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고등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에 보편적이고 공동의 것이 된 교양, 즉 교양의 민주주의에 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병역상의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상급 학교의 몰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독일에서는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고귀한 교육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 우리의 상급 학교들은 교사든 교과 과정이든 교육 목표든 모두 가장 애매한 평균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기품을 결여한 성급함이 도처를 지배한다. 만약 23세의 청년이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마치 무엇인가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지만 보다 고급의 인간 유형은 직업이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완전히 준비가 된 인간이 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30세 정도의 사람들도 고급 문화의 견지에서 보면 아직 초보자이며 어린아이다. 우리의 초만원 중고등학교, 너무 많이 공급되고 어리석게 된 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하나의 스캔들이다. 최근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이 그랬듯이 이러한 상태를 변화하는 것에는 아마도 동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위한 합당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전성은 원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반박이나 비판은 단지 간접적으로 그리고 부득이할 때만 하지만 이러한 나의 천성에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교육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라고 할 만한 세 가지 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하며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하고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 가지 과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두 고귀한 문화다. 보는 법을 배우는 법, 이것은 눈의 평정과 인내의 습관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물이 자신에게 다가오게 하도록 눈을 훈련하는 것이다. 판단을 유보하면서 하나하나의 경우를 모든 측면에서 검토하고 조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성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예비 훈련이다.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억제하고 자극에 대해 자신을 폐쇄하는 본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강한 의지라는 비철학적 용어로 불리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그것에서 본질적인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유예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비정신성, 모든 천박성은 자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비정신적이고 천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떠한 충동에도 따르는 것이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경우 이미 병약함과 쇠퇴와 쇠진의 징후다. 사람들이 비철학적인 조야한 견지에서 악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능력이 생리적으로 결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 그것을 응용하게 되면 그 한 가지 경우가 이렇게 나타난다. 사람들은 배우는 입장이 되어서 대체로 서두르지 않게 되고 쉽게 믿지 않게 되며 그리고 저항하게 된다.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낯설고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선은 저기를 품은 평정과 함께 그것을 대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손을 뒤로 뺄 것이다. 문이라는 문은 다 열어놓는 것, 온갖 사소한 사실 앞에서도 공손하게 엎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 안으로 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것, 요컨대 유명한 근대적 객관성이라는 것은 나쁜 취향이며 그지없이 저속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 우리의 학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논리학은 대학에서조차 심지어는 철학을 업으로 삼는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이론적으로서도 실천으로서도 직업으로서도 사멸하기 시작하고 있다. 독일 책들을 읽어보라.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교과 과정 그리고 숙달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법은 일종의 춤으로서 춤을 배우듯 배워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희미한 기억조차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정신적인 면에서의 가벼운 발이 모든 근육에 흘러넘치게 하는 저 정교한 전율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독일인이 누가 있단 말인가. 정신적인 움직임에서 뻣뻣하고 조여한 태도, 붙잡을 때의 서투른 손, 그것은 독일적인 것이며 외국에서는 그것을 독일적인 것 일반과 혼동할 정도다. 독일인에게는 섬세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손가락이 없다. 독일인들이 그들의 철학자들을 그리고 특히 이제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기형적인 개념의 불구자인 저 위대한 칸트를 참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일적 우아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고귀한 교육으로부터는 모든 형식의 춤을, 즉 발로서, 개념으로서, 말로서 춤출 수 있는 능력을 제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펜으로도 춤출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글 쓰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아직도 굳이 말해야 할까?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나라는 사람은 독일의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수수께끼가 되어버릴 것이다.